카나오와 이노스케가 상현의 이 도우마에게 승리하며 귀살대는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들의 승전보는 꺽쇠 까마귀를 통해 탄지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탄지로는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고 점점 무잔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에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에도 그들의 앞에 더욱 큰 고난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고로 오바나이와 칼로즈 미츠리는 혈기술의 살상 능력은 높지 않으나 자유롭게 지형을 바꾸며 무잔의 해독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나키메를 상대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나키메는 무잔이 있는 곳에 가까워진 교메이와 무이치로를 방해하여 그들을 달아놓습니다. 무이치로는 멀리 떨어져 나갔는데 그곳엔 상현의 1 코쿠시보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자신과 마주한 코쿠시보의 모습에서 전에 쓰러뜨린 상현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온몸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침착하게 상대의 모습을 분석해봅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에게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와 같이 여유로웠고 내비치는 세계로 무이치로의 몸을 꿰뚫어보자 무언가 감상에 젖은 듯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무이치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코쿠시보는 의아해했으나 이내 이해한 듯 자신이 인간이었을 적 이름이 즈기쿠니 미치카치라고 말하며 무이치로가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하였죠. 스스로가 시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이란 의미를 담은 코쿠시보의 말에 무이치로는 순간 동요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와의 전투에 집중하며 공격합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순식간에 동요를 잠재우는 정신력과 안개의 호흡을 사용한 높은 경지의 검술에 올라있는 무이치로의 모습에서 코쿠시보는 역시나 자신의 후예라며 이름은 끊기고 피가 많이 옅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세포가 늘어나 남아있었다는 것에 감상젖은 말을 내뱉었으나 무이치로는 이를 부정하고 반점을 발현하여 자신만의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을 사용합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검술에 감탄하며 최고의 검술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달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해 무이치로의 팔을 베어냅니다. 달의 호흡은 한 번 휘두른 참격 주위에 초승달 모양의 여러 칼날이 따라붙는 기술로 전지중 호흡의 기본 계파에 속하지 않는 코쿠시보 고유의 호흡인 것이죠. 무이치로는 곧바로 지혈한 뒤 달려들었으나 오히려 제압당했고 코쿠시보는 팔을 잃었음에도 곧바로 지혈하며 다시 공격해오는 무이치로의 기계를 훌륭하다 평가하여 그를 혈기로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세포를 가진 후예를 보니 뜻밖에도 감개가 몹시무량하다며 만약 혈기가 되기 전에 피를 흘려 실혈사 하더라도 그것 또한 숙명이라고 코쿠시보가 말을 내뱉는 사이 기회를 보고 있던 게냐가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코쿠시보는 게냐의 뒤에 나타나 양팔을 베어내고 몸을 양단합니다. 그럼에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게냐를 보고 그의 약점이 목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몸을 고정하고 있는 칼을 빼내지 못해 구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코쿠시보의 달의 참격이 게냐의 목을 향하려는 순간 게냐는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나타나 게냐를 구해낸 것이죠. 그의 공격을 피하며 풍진하고 묻는 코쿠시보에게 사네미는 긍정하였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릴 바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간 숨겨왔던 진심을 게냐에게 토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렸을 적 혈기로 변한 어머니를 죽인 사네미를 살인자라 책망하였던 이를 사과하기 위한 일념으로 혈기까지 먹어가며 싸워왔다는 게냐에게 귀살대를 그만두지 않으면 제기부는 상태로 만들겠다며 화를 내던 사네미. 게냐는 사네미가 자신을 모질게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사네미의 가족은 무례한인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감싸준 건 작은 체구의 어머니였죠.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만 해야 했고 사네미는 남에게 원한을 사 칼에 찔려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지키자고 게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겠지라며 긍정하는 게냐를 보고 사네미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혈기로 변하면서 이들의 비극은 시작되었고 사네미는 게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귀살대원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 죽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사네미의 바람이었기에 게냐가 귀살대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 입히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냐는 그의 진심을 듣고 전에 탄지로가 사네미와 난투극을 벌인 후에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는데 게냐가 귀살대에 들어간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긴 했어도
미워하는 냄새는 조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네미가 줄곧 변함없이 게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그런 사네미의 진심을 알게 된 게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귀살대원이 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는지 사과합니다. 사네미가 이제 와서 게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유는 이미 사네미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큰 어르신을 불시에 잃고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코쿠시보가 그들을 보며 형제가 나란히 귀살대인 것에 그리움을 느끼는 사이 사네미는 동생을 토막낸 것에 분노를 느껴 달려갑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의 다리 참격을 피해 다리 사이로 빠져나와 다리를 노려 검을 휘둘렀으나 코쿠시보는 위로 뛰어오르며 피합니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기술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사네미가 그대로 바람의 호흡 제1형 진선풍 깎아내기를 사용하자 곧 그의 검을 막기 위한 코쿠시보의 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상대하면서 무이치로가 당한 이유를 납득하는데 참격을 휘두르는 불규칙하고 자잘한 칼날이 항상 길이와 크기가 변화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 배양된 감각 없이는 피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사네미는 전력을 다해 부딪혔으나 코쿠시보는 단지 과거의 풍조와 검을 겨루고 단련하던 감상에 젖은 기억을 떠올리며 여유롭게 상대하였고 맹렬한 바람과 달의 참격이 오간 그때 균형을 깬 것은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제6형이었습니다. 동방향으로 이어지는 참격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무수한 칼날이 사네미의 온몸을 베어냅니다. 코쿠시보는 사네미가 움직이면 창자가 다 튀어나올 것이라며 그의 끝은 여기까지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맥박이 올라가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네미의 상처를 통해 나온 피의 냄새에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균형을 잃은 코쿠시보의 틈을 놓치지 않고 사네미의 맹공이 시작됩니다. 코쿠시보는 사네미가 그런 상처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움직여 공격한다는 것과 스스로 호흡을 통해 출혈을 막고 근육을 통해 창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는 것에 예전에 상대하던 주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쿠시보에게 있어 한낱 유흥거리 전투에 지나지 않았고 코쿠시보가 사네미의 검을 발로 밟은 뒤 그의 목에 검이 향하는 순간 사네미는 자신이 특이 체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과 큰어르신 우부야 시게카가야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네미는 혈기로 변한 어머니를 치우고 나서 증오심만으로 혈기를 죽이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피가 특별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네미가 혈기로 변한 어머니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희귀혈 때문에 몸이 둔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혈기를 쫓던 귀살대원 쿠메노 마사치카를 통해 육성자를 소개받아 귀살대원이 될 수 있었고 마사치카와 함께 하연을 쓰러뜨려 주의 자리에 올랐으나 정작 주가 된 것은 사네미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밤낮 없이 자신들을 위해 일만 하던 어머니가 혈기가 되어 죽은 것과 자신을 도와준 마사치카 두 선량한 사람이 차례대로 죽어나간 것에 사네미는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를 느껴 마음속에 부하가 끓어오른 상태였고 마침 남은 고통받고 있는데 웃고 있는 우부야 시게카가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네미는 그런 카가야가 우리를 쓰고 버리는 졸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경멸 아닌 분노에도 카가야는 미안하다 사과할 뿐이었죠. 사네미는 그의 표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던 자애심과 같은 것을 느꼈고 카가야는 너희가 쓰고 버리는 말이라면 자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사치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러들인 것에 미안하다 사과하는 카가야의 말에 사네미는 자신조차 같이 싸우다 죽은 대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죽은 대원들의 이름과 내력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카가야는 죽은 마사치카의 유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귀살대원들은 다들 유서를 써두는데 그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유사했고 마사치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사치카는 사네미를 죽은 남동생과 겹쳐보고 있었고 카가야가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누리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목숨이 절대로 부조리하게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는 서유한 그때 자신이 살아서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그가 살아주길 바란다는 유언을 듣고 사네미는 게나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입니다. 이후 카가야의 진심을 알게 된 사네미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큰 어르신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그때 이를 떠올린 사네미는 자신에게 향하는 코쿠시보의 검을 게냐의 총으로 막아낸 뒤 방아쇠를 당겼으나 기습적인 반격에도 코쿠시보에게 생채기조차 낼 수 없었고 곧 코쿠시보의 검신에서 달의 칼날이 만들어져 사네미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사네미가 있던 자리엔 흙먼지만이 일었고 흙먼지가 거치자 그곳엔 귀살대 최강의 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있었죠. 교메이는 사네미가 몸을 꿰맬 때까지 코쿠시보를 상대하며 시간을 벌고자 하였고
내비치는 세계로 그의 몸을 살펴본 코쿠시보는 극한까지 다듬어진 그의 완성형 육체를 보자 오싹한 기분을 느낍니다. 교메이가 철퇴를 돌리자 주변의 공기들이 교메이를 향해 끌려 들어갔고 순간의 정적이 흐른 뒤 교메이의 철퇴가 코쿠시보를 향합니다. 이어서 손도끼까지 투척하며 코쿠시보가 달의 호흡을 사용할 틈을 주지 않았고 바위의 호흡 제2형 천면무수기로 철퇴를 코쿠시보의 머리로 향하게 합니다. 코쿠시보는 철퇴를 피했으나 이것을 피할 것이란 걸 예상한 듯 쇠사슬이 코쿠시보의 목을 감쌉니다. 교메이의 쇠사슬은 순도 높은 태양광을 품고 있어 혈기인 코쿠시보의 육체로 이루어진 검으로는 될 수 없었고 이에 코쿠시보는 교메이의 간격 안쪽으로 들어가 달의 참격을 날렸지만 교메이는 육중한 몸으로도 민첩하게 피하며 다시 철퇴와 쇠사슬을 이용해 달의 호흡을 사용하려는 코쿠시보의 검을 잘라냅니다.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들의 웅장한 전투이죠. 이어서 달의 호흡과 바위의 호흡 두 호흡이 맞부딪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칼이 부러져도 바로 재생된다며 검을 향한 공격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자 교메이는 그의 모습에서 잔재주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무전에게 사용하고자 아껴두었던 반점을 발현시킵니다. 반점을 발현한 교메이를 보고 코쿠시보는 유감이라 표하는데 그 이유는 반점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25살이 되기 전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메이는 그 나이를 이미 넘은 상태에서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그의 수명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코쿠시보는 이토록 철저하게 연마된 육체와 기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개탄스럽지 않냐 물었지만 교메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긴급 조합 회의에서 아마네를 통해 다른 이들도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어설픈 각오로 주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기에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모욕이라 말합니다. 이에 코쿠시보는 혈기가 됨으로써 육체와 기술을 보존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며 어리석다 말하지만 교메이는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는 걸 금지로 여기고 있다며 쿄조로가 아카자를 만났을 때처럼 카가야가 무잔을 만났을 때처럼 인간으로 살아가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관념을 부장하는 교메이의 의외라는 표정을 보인 코쿠시보에게 교메이는 코쿠시보가 한 가지 허위를 늘어놨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코쿠시보는 의아해하지만 교메이는 반점을 가진 상태로 25세가 넘고도 여전히 계속 살아남은 예외가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자 코쿠시보는 순간 동요했고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공격해옵니다. 때마침 상처를 꿰매 반점을 발현한 사네미가 참전하였고 합동 강화 훈련의 성과로 연계를 통해 코쿠시보를 몰아붙입니다. 바람과 바위 두 호흡으로 코쿠시보에게 공격이 통하기 시작하며 그의 귀를 베고 기모노를 찢어놓아 기세를 타서 더욱 몰아붙이려는 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격이 교메이와 사네미를 엄습하였고 곧 완전한 형태를 갖춘 코쿠시보의 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격의 여파로 사네미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이마저도 교메이가 쇠사슬로 궤도를 바꿔놓아 팔이 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넓은 공격 범위와 더욱 빨라진 다양한 다리 충격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교메이와 사네미는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네미는 서서히 상처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넘어진 사네미에게 피할 수 없는 무수한 다리 충격이 쏟아집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나타나 두 팔로 싸울 수 있는 사네미를 죽게 할 수 없다며 구해냅니다. 사네미가 다시 참전하기 전 무이치로는 자신을 고정한 칼을 겨우 빼냈고 그 뒤에 게냐의 부탁으로 교메이에게 잘린 코쿠시보의 머리카락을 먹여주었습니다. 상현 1이라는 강한 혈기의 일부를 먹은 게냐는 엄청난 회복 속도로 몸통을 이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냐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게냐는 동료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분함과 자신의 행동이 동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동료를 지켜내지 못할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탄지로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고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또 배워졌을 때 먹으려고 했던 코쿠시보의 칼날을 삼킵니다. 한편 교메이는 자신의 움직임을 전부 예측하며 공격하는 코쿠시보의 공격에 반격할 틈을 찾지 못했는데 코쿠시보의 예측이 신통력이라도 쓰는 양 이상하니만큼 빠른 것에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귀는 인간의 형태가 변모된 것이므로 혈귀가 할 수 있는 건 인간도 할 수 있다며 침착하게 코쿠시보가 가진 힘을 알아내려 감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웠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신의 눈으로 극한까지 지켜보자 곧 그는 코쿠시보의 맥동을 지각할 수 있게 되어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무이치로는 흘린 피가 많아 자신이 곧 실을 쌓을 것을 알고 있었고 죽기 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의 목을 칠 한순간의 틈을 만들기 위해 간격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움직임을 눈치챈 교메이는 사네미에게 신호했고 동시에 코쿠시보에게로 달려나갑니다. 이를 본 코쿠시보는 3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방에 광범위한 참격을 쏟아붓는 달의 호흡 제14형 흉변 천만섬화를 사용하였으나
교메이가 던진 염주가 코쿠시보의 손등을 맞춰 그의 공격이 일순간 둔해졌고 사네미의 공격을 피한 코쿠시보의 몸에 철퇴를 적중시킵니다. 또한 참격을 뚫고 들어온 무이치로의 검이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찔렀죠. 코쿠시보는 다친 어린애가 무수한 참격을 피해 자신의 몸을 찌를 수 있었던 것에 의문을 품었는데 그가 바라본 무이치로의 눈빛에서 무이치로 또한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코쿠시보는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로 자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피의 순환을 조작하고 교란하여 자신의 눈을 속이는 응용력을 보이는 것에 예기치 못한 이들이 여러 개 일어났다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의 칼날도 자신의 목에는 닿지 못했기에 알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 치부하였죠. 그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코쿠시보의 칼날을 먹은 개나의 총탄이 날아들었고 검으로 튕겨냈음에도 생물처럼 휘어 코쿠시보의 몸에 박혀 그의 피를 양분으로 자라나 몸을 속박한 것이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의 목을 베러 달려들자 코쿠시보는 생명을 위협받는 초조한 감각을 느끼고 이와 같은 감각을 느꼈었던 40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400년 전 붉은 달이 뜬 밤 코쿠시보에게 노인이 된 자신의 쌍둥이 동생 요리이치가 나타났고 코쿠시보는 그가 반잠을 가졌음에도 단명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동요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코쿠시보가 딱하다며 동정의 눈물을 보였지만 코쿠시보는 그에게서 동정을 산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자신에게 있어 요리이치는 늙고 나약한 볼품없는 생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생사 여탈권을 진 쪽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요리이치가 검에 손을 댐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는데 전성기와 다르지 않은 속도와 위력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었고 코쿠시보는 다음번 일격으로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일격이 날아오는 일 없이 요리이치는 선 상태 그대로 수명을 다해 죽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수명이 한 호흡만 더 길었어도 자신이 졌을 것이란 패배감과 굴욕에서 수백 년간 벗어나지 못했고 혈기사냥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검객이 죽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그는 이제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바꿔 말하면 자신이 인정한 요리이치 외에 누군가에게 패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요리이치 외에 당하는 패배란 불명예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달려드는 귀살대에게 패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곧 그의 몸에서 무수한 칼날이 생성되며 달의 참격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네미와 교메이는 치명상을 피했으나 무이치로는 가로로 헤나는 세로로 몸이 양단됩니다. 여태껏 코쿠시보의 칼 한 자루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몸에 돋아난 칼날의 수는 그야말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위압감이었습니다. 다시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에게 달려들자 무이치로는 또다시 기술을 사용하려는 코쿠시보의 모습에서 아직 무장과의 결전이 남아있어 이들을 죽게 할 수 없기에 자신이 죽기 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검을 쥔 손의 악력으로 이어져 곧 그의 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몸을 꿰뚫은 무이치로의 검에서 몸이 경직됨과 함께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격통을 느끼게 되었고 사네미의 검이 코쿠시보의 목을 향합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의 기술이 발동되면 눈앞의 귀살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녀가 그의 몸에 남아있던 육탄의 혈기술을 사용하였고 달의 청격을 만들어내던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후로 무이치로의 검과 게냐의 혈기술의 여파 때문인지 그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교메이의 철퇴가 그의 머리에 떨어졌으나 코쿠시보는 엄청난 힘으로 버텨냅니다. 교메이의 철퇴로 고개를 숙이게 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 같이 붉게 물든 무이치로의 검신을 보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흡술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의 대가 끊길 것이라며 자신들 세대만이 특별하다 자만하던 코쿠시보에게 우리의 재능을 능가하는 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 또다시 같은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며 미래를 상상하는 요리이치와의 대화를 떠올렸죠. 계속해서 교메이의 철퇴에 사네미가 힘을 보태자 쇳길이 부딪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이에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어 더욱 높은 곳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란 요리이치의 말을 끝으로 코쿠시보의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 대화를 나눈 그때 그 시절로부터 미래인 현재 몸통이 두동강 나고도 칼을 놓지 않고 인간이 혈기술을 사용하고 베이고 또 베어도 실혈사하지 않고 혈기에 휘적하는 성장 속도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작을 계속 취하며 폐의 호흡의 사용자도 아닌 자들이 칼날을 붉게 물들이는 요리이치가 상상한 미래를 몸소 겪었음에도 설령 목이 잘리더라도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겠다는 강한 진념으로 몸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를 본 교메이는 무이치로와 게냐의 목숨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말라며 사네미를 고무시켰고 이들의 맹공이 시작됩니다.
코쿠시보는 아직 몸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게나와 무이치로가 죽어가고 있어 칼과 주술의 효력이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무이치로의 칼을 뽑아내자 머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을 피해냈죠. 사네미와 교메이가 바라본 곳엔 머리를 재생한 새로운 형태의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목을 재생해 혈귀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햇빛 외에는 이제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네미의 검에 비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요리이치가 나타났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겠다는 자신이 추구했던 목표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현재 추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는 무사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껴 목표를 상실한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자 패배하지 않겠다는 진념도 무너져 무이치로에게 찔린 상처로부터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아직 재생할 수 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때 400년 전 요리이치가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내비쳤던 기억이 떠오르자 더 이상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교메이의 철퇴에 완전히 몸이 붕괴되며 자신이 지기 싫어서 추한 괴물이 된 것이 아닌 강해지고 싶어서 인간을 잡아먹은 것이 아닌 그저 요리이치라는 강렬한 태양이 되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코쿠시보의 인간이었을 적 이름 츠기쿠니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쌍둥이는 후세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길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더욱이 요리이치는 선천적으로 기분 나쁜 반점을 가지고 있어 그의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열화와 같은 분노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10살이 되면 절로 출가시키는 것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둘은 차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미치카츠가 볼 때마다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 있었는데 차별과 억압 때문에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어 있던 것이라 여겼는지 미치카츠는 어린 마음에도 요리이치가 불쌍하다 여겼고 같이 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기륭화복, 그러니까 미신 같은 것을 믿는 자여서 불길한 것이라 여겼던 요리이치와 노는 미치카츠를 때리며 상종하지 말라 하였죠. 그럼에도 미치카츠는 요리이치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며 자신이 만든 피리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말을 하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7살이 되었을 무렵 목검을 휘두르던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님의 꿈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었고, 자신도 무사가 되겠다고 말하며 웃어 보이는 요리이치에게 미치카츠는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죽도를 구도로 가볍게 배운 요리이치가 미치카츠가 아무리 공격해도 한 판을 따내지 못한 아버지의 부활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렸고, 요리이치가 선천적으로 내비치는 세계를 보는 눈과 반점을 통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미치카츠는 자신이 불쌍하게 여겼던 자가 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졌음에도 요리이치는 검으로 사람을 때리는 감각이 견디기 힘들다며 미치카츠와 함께 주사위 놀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미치카츠는 검의 길을 궁구한 자신이 요리이치와 같은 재능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요리이치와 입장이 역전될 거라는 생각으로 절로 쫓겨나 무사가 될 수 없을 거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죠. 그때 요리이치가 나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며 자신은 곧바로 절로 떠나겠다 말했고, 미치카츠가 준 피리를 형님으로 생각하겠다며 보물처럼 쳐내싸 품속에 고이 집어넣은 뒤 인사를 올리곤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미치카츠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요리이치는 자신이 후계자로 낙점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보다 빨리 집을 떠난 것이었으며, 요리이치가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있던 것도 사실 어머니가 병으로 쇠약해져 좌반신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부축하기 위해 붙어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치카츠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던 요리이치라는 천재에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와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절로 가지 않고 호련히 사라져 소식이 끊어졌고, 그 후로 10년 남짓 미치카츠는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며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야영하던 중 혈귀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런 미치카츠를 사라졌던 요리이치가 구해내면서 요리이치에 대한 잊었던 질투와 미움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요리이치의 검술은 어린 시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에 달해 인간회의 존재마저 쉽사리 쓰러뜨려 검의 길을 궁구하던 미치카츠의 입장에선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검술이었죠. 그렇기에 집안, 가정 모든 것을 버리고 요리이치와 같은 혈귀 사냥꾼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누구에게나 검술과 호흡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누구도 요리이치와 똑같이 할 수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호흡법을 바꿔서 익힌 해호흡의 파생이었습니다. 머자나 반점을 가진 자도 생겨났고 미치카츠에게도 반점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그는 결국 요리이치와 같은 해의 호흡을 사용하지 못했고 쓸 수 있는 거라곤 다른 호흡과 같이 파생뿐인 달의 호흡이었죠. 좀 더 단련하면 언젠가 요리이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반점을 가진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미치카츠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던 때에 히부츠지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반점을 가지고도 죽지 않고 나타나 전성기에 피적하는 검술로 자신을 압도한 뒤 수명을 다해 사망하며 코쿠시보가 패배를 서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치카츠는 혈기가 되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요리이치에게 받은 패배의 굴욕감에 수백 년간 죽는 순간까지 저주처럼 요리이치라는 존재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이에 코쿠시보는 증오로 혼이 떠나 60만이 남은 요리이치의 몸을 양단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이치의 품에서 나온 물건은 요리이치가 형님이라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겠다던 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코쿠시보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은 요리이치가 싫다고 부정했으나 그럼에도 그가 수백 년이나 살면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제일 잊고 싶은 요리이치의 얼굴이었습니다. 코쿠시보에게 있어 요리이치는 그의 재능을 질투하면서도 동경의 대상이며 한때는 자신의 반쪽이라 여긴 애증의 관계였던 것이죠. 코쿠시보의 몸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데 그의 옷자락 안에 남아있는 것은 미치카츠가 요리이치를 가엾게 하게 주었던, 요리이치가 형님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했던, 코쿠시보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양단했던 필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사라져가며 요리이치가 죽은 직후 해의 호흡 말살을 위해 무장과 함께 그 형태를 아는 검객들을 철저하게 다 죽였는데 그런데도 남아있는 요리이치의 호흡에서 어째서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신과 요리이치가 이토록 다른 이유와 자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였죠. 태양은 태양대로 다른 달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존재함에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저 태양이 되고 싶었던 어리석음을. 교메이는 코쿠시보를 쓰러뜨렸음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사네미를 멈춰 세웁니다. 코쿠시보와의 결전이 얼마나 처절하였는지를 증명하듯 사네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후 상황을 정리 중인 교메이는 게나와 무이치로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세로로 양단된 게나를 확인합니다. 게나는 그런 상황에도 형과 무이치로의 안위를 확인하였고 이에 교메이는 사네미는 무사하다 말했으나 무이치로에 관해선 답하지 못합니다. 게나는 자신은 괜찮다며 무이치로의 치료를 부탁했으나 교메이는 그의 출혈에서 혈귀를 집어삼킨 효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는 듯 게나가 마지막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정신을 잃은 사네미를 그의 앞으로 옮깁니다. 교메이는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자신의 하오리를 덮어주며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싸워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무잔을 쓰러뜨릴 것을 약속하였고 그의 눈을 감겨줍니다. 눈을 뜬 무이치로는 자신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며 돌아가라 말하였죠. 무이치로는 왜 돌아가야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칭찬 안 해줄 거냐 묻는데 유이치로는 생전에도 그랬듯 무이치로가 남을 돕지 못하더라도 도망쳐서라도 살길 바랬습니다. 14살에 이렇게 일찍 죽게 되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건지 알 수 없지 않냐며 개죽음이라는 유이치로의 말에 무이치로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가족을 잃고 괴로운 일이 많았으나 이후 동료가 생기면서 즐거웠고 또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에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른 누군가한테는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없지만 형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무이치로의 말에 유이치로는 미안하다 사과하며 과거에 그가 무이치로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의식을 되찾은 사네미는 다스러져 사라져가는 그녀를 보게 되었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주겠다며 다급하게 말했으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고 게나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그때 형을 비난했던 것과 여태 민폐만 끼쳤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네미는 민폐 따윈 하나도 끼치지 않았다며 자신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하는데 게나는 지켜줘서 고맙다며 사네미가 자신을 지켜주려 해준 것처럼 자신 또한 형제이기에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그간 괴로움을 많이 겪은 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합니다. 다들 사네미가 난폭하다 말하지만 동생인 게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착한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사네미는 동생을 데려가지 말아달라며 신에게 애원했으나 게냐는 고맙다고 말한 뒤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사네미는 게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죽어서 그의 곁에 없어도 좋다 다짐했으나
게나 또한 같은 마음이었고, 사내미는 게나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절규하며 눈물을 보였으나 슬퍼할 틈 없이 무잔을 쓰러뜨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교메이의 목소리가 잔혹한 현실을 일깨웁니다. 한편 무잔이 있는 곳에 귀살대원들이 당도했는데 최종 국면 3부를 통해 게나와 무이치로 요리이치에 얽힌 코쿠시보의 스토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네미의 경우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결말에서 뒷맛이 조금 있긴 한데 큰 스토리라인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쿠시보전은 무이치로나 시나즈가와 형제의 스토리가 슬프게 끝나서 임팩트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중은 요리이치와 얽혀있는 코쿠시보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사도 많고 과거 이야기도 많죠. 아직 요리이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쿠시보의 이야기를 푸는 동시에 1기부터 쌓아왔던 요리이치에 대한 덮밥이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나즈가와 형제는 따로 풀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무이치로 같은 경우 마지막 유이치로와 마주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의미에 대해 확고하게 말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 무이치로는 안개같이 뿌였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자아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와 탄지로가 자신에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남들을 돕고자 하여 죽은 부모가 유이치로는 개죽음이라 말한 것에서 그때의 무이치로는 아무런 말도 못했으나 자신이 직접 남을 돕는 일을 겪은 뒤에 죽고 나서 유이치로에게 자신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죽음 또한 개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유이치로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결론은 도공편 이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무이치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치카츠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이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죠. 어린 시절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재능의 차이로 인한 박탈감, 후엔 질투와 증오, 마지막엔 이 모든 감정이 요리이치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귀살대 역사상 최고의 검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그처럼 되길 원했으니까요. 미치카츠와 요리이치는 두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스토리가 그려져 있는데 미치카츠의 뜻은 강하게 항상 이겨나가라는 염원을 담아 아버지가 지었고 요리이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미치카츠는 검술의 강함을 추구하며 항상 이기기 위해 도깨비인 코쿠시보가 되었죠. 그래서 최종 국면 1부에서 언급했던 카이가쿠를 죽이지 않고 과거의 자신을 겹쳐보아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했던 것이고요. 요리이치는 사람과의 인연, 4부에서 나올 테지만 여기에선 검의 길을 궁구하던 미치카츠에게 요리이치는 형님과 검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연날리기와 같은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미치카츠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 피리를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요리이치가 피리를 건네받은 직후 미치카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는 것으로 이 피리가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유대의 시작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길을 궁구한 자가 도달하는 곳은 같다고 말한 것에서 자신은 왜 요리이치와 같은 세계를 볼 수 없는지, 왜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는지 의문을 품지만 결국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표면적으로 검을 준 것은 같으나 그 목적이 이름의 뜻처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에서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요리이치가 말한 미래를 나타내는 귀살대원들에게 개인의 강함을 추구한 코쿠시보가 패함으로써 후대를 믿고 미래를 맡긴다는 요리이치의 의지, 카가야가 말한 진정한 영혼은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여기서 줄이며 다음 4부 파이널과 함께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